상상해보죠. 30년 넘게 왕좌를 지킨 절대 강자가 어느 날 갑자기 밀려납니다. 주가는 꺾이고 가장 큰 고객은 문 앞에 서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끝났다고, 이 시대의 주인은 다른 쪽이라고. 요즘 말로 하면 떡락한 줄 알았던 계정이 어느 날 갑자기 역주행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우리가 아는 삼성전자라는 점에서 이야기는 더 차갑게 흥미로워집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삼성의 반도체 신화는 완전히 꺼졌다는 말이 공공연했습니다. 인공지능 열풍이 불어도 정작 핵심 부품 시장에서는 이름이 잘 불리지 않았죠. 엔비디아라는 거대한 고객이 삼성의 문을 두드리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시장의 공기는 단정적이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메모리 왕좌는 이제 SK 하이닉스라고. 그런데 2026년 2월 판을 뒤집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왕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무기를 들고 전장에 다시 나타난 겁니다. 이건 단순한 반도체 뉴스가 아닙니다. 돈의 전쟁이고 자존심이 걸린 생존 게임입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가 한 줄의 기사에 출렁이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출발점은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현장입니다. 엔비디아가 차세대 인공지능 플랫폼 베라 루빈을 꺼내듭니다. 기존 블랙웰보다 추론 속도는 5배, 학습 속도는 3.5배, 말 그대로 괴물입니다. 그런데 괴물은 먹이를 가립니다. 이 플랫폼을 제대로 움직이려면 기존 메모리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급의 기억장치, 6세대의 HBM4가 필요해진 거죠. 그 순간 많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결론을 냈습니다. 이번에도 SK 하이닉스겠지, 아니면 미국의 마이크론이겠지.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심장을 맡길 파트너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함께 거론했다는 흐름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벼랑 끝에 몰렸다고 평가받던 삼성에게 이건 단순한 기회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이 다시 열린 신호에 가깝습니다. 왜 이게 충격이냐면 바로 직전 분위기가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2024년과 2025년, 삼성에게는 굴욕의 시간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세계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을 때 핵심 부품인 HBM 시장에서 삼성은 외면당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발열이 심하다, 속도가 안 나온다, 수율이 불안하다, 온갖 루머와 조롱이 따라붙었죠. 점유율 이야기도 잔인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50%를 넘나들 때 삼성은 10% 안팎에서 허덕인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초격차라는 단어는 옛 교과서 속 문장처럼 취급됐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한 건 바로 그 CES 이후입니다. 베라 루빈이 던진 조건이 메모리 회사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미션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역폭을 훨씬 넓혀야 하고 동시에 더 얇게, 더 촘촘하게 쌓아야 합니다. 고속도로를 16차선으로 뚫어놓고도 톨게이트가 한 차선이면 끝나는 것처럼 연산이 아무리 빨라도 기억을 꺼내오는 속도가 느리면 전체가 막힙니다. 엔비디아가 원하는 건 단순히 더 빠른 칩이 아니라 병목을 지워버릴 메모리였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삼성의 반전은 개선이 아니라 도박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깨달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따라잡기 어렵고 판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것. 그래서 5세대에서 끙끙대는 대신 6세대 HBM4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달리는 기차 위에서 엔진을 갈아 끼우는 선택이죠. 실패하면 회복이 어려운 타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사라졌다면 남는 건 모험뿐입니다. 이 배경에는 더 오래된 내부의 실수가 깔려 있습니다. 시간을 2019년으로 돌려보죠. 당시 삼성은 HBM, 고대역폭 메모리 사업을 가볍게 봤다는 평가가 따라다녔습니다. 돈은 들고 시장은 작아 보이던 분야. 그래서 조직이 약해졌고 그 빈틈이 길게 남았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시대가 폭발적으로 열리며 그 분야는 황금알이 아니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됩니다. 그때부터 삼성의 후회는 시작됐습니다. 빈자리를 차지한 건 만년이인자 취급을 받던 SK 하이닉스였습니다. 하이닉스는 조용히 기술을 갈고 닦았고 큰 고객과의 신뢰를 쌓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HBM3 시장에서 존재감이 커졌죠. 삼성 입장에서는 자존심의 문제를 넘어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품질 테스트에서 탈락했다는 소문이 반복되면 시장은 잔인하게 방향을 굳힙니다.
주주가 흔들리고 현장의 엔지니어가 밤을 새워도 분위기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적어도 이번에는 다른 길을 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핵심은 로직 다이입니다. HBM은 얇은 D램을 여러 층으로 쌓아 올린 구조입니다.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쉽죠. 그런데 그 아파트의 가장 아래층, 전체를 통제하는 관리실이 있습니다. 그게 베이스 다이 혹은 로직 다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이 관리실이 그저 튼튼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HBM4로 넘어오면서 이 관리실 자체가 똑똑한 슈퍼컴퓨터급으로 변해야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요구한 속도는 하부 구조부터 갈아엎으라는 뜻이었습니다. 경쟁사들은 익숙하고 안정적인 길을 택했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로직 다이의 10나노급 공정을 사용한다는 흐름이죠. 안정적이고 검증된 방식입니다. 그런데 삼성은 여기서 판을 흔드는 선택을 합니다. 10나노가 아니라 4나노급 파운드리 공정을 로직 다이에 투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 도로를 고치느냐, 자기 부상 열차 선로를 새로 까느냐의 차이에 가깝습니다. 비용도, 난이도도, 실패 리스크도 다릅니다. 이 선택이 맞아떨어지면 얻는 건 분명합니다. 전기를 덜 먹으면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의 HBM4는 초당 11.7기가비트 수준의 데이터 처리 속도를 언급하며 국제 표준 수준을 넘어선다는 뉘앙스가 나옵니다. 경쟁사들이 대략 초당 10기가비트 부근을 맞추느라 버거워할 때 한 발 위로 올라서 보이게 만드는 숫자죠. 숫자 하나가 늘어난 게 아니라 시장의 언어 자체를 바꾸는 방식입니다. 표준을 따라가는 회사가 아니라 표준 위에서 놀겠다는 선언처럼 읽힙니다. 물론 위험은 남습니다. 4나노 공정은 비싸고 다루기 어렵습니다. 수율이 흔들리면 그 순간부터 도박은 도박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그 위험을 감수할 만큼 절박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위에 쌓는 D램에서도 한 세대 앞선 기술을 적용했다는 식의 서술이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아래층과 위층을 동시에 앞세대로 도배해버리면 조합 자체가 달라집니다. 플랫폼을 만드는 쪽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엔진에 맞는 가장 좋은 연료가 한 번에 손에 들어오는 느낌이겠죠.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엔비디아의 까다로운 검증을 삼성이 먼저 통과했고 2월 셋째 주부터 양산 물량 공급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나온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기술 자랑이 아니라 속도전입니다. 메모리만 잘 만드는 회사와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한 지붕 아래에서 동시에 굴릴 수 있는 회사, 이 차이가 급한 전장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SK 하이닉스는 파운드리 역량이 없어서 TSMC 같은 파트너에 의존해야 한다는 구조도 함께 거론됩니다. 남의 손을 빌리는 쪽과 집안에서 바로 찍어내는 쪽, 속도와 유기성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기서부터는 숫자가 감정을 대신합니다. 한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작년 삼성의 HBM 점유율이 16% 수준이었다는 언급이 나오고 HBM4가 본격적으로 깔리면 35%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따라붙습니다. 불과 1년 만에 점유율이 2배를 넘긴다는 시나리오는 제조업에서 흔하지 않습니다. 반면 마이크론은 이번 HBM4 품질 테스트에서 고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덧붙습니다. 시장이 다시 한국 기업 대 한국 기업 구도로 재편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삼성의 태도도 공격적으로 묘사됩니다. 실적 발표 자리에서 올해 HBM 매출이 작년 대비 3배로 늘 수 있다는 발언이 언급되고 고객이 물량을 더 달라고 요구해 설비를 빠르게 늘린다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평택의 최신 공장, 피사 라인이 HBM 설비로 채워지고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월 10만 장 규모의 웨이퍼를 준비한다는 말까지 붙으면 이건 기술 개발의 승리가 아니라 자본 투입의 신호가 됩니다. 머니게임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현금이 많은 쪽이 무섭다는 말이 이런 순간에 현실이 되죠.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이야기의 맛이 사라집니다. 질문이 남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이대로 무너질까요? 지난 3년 동안 HBM의 왕좌를 지킨 쪽이 순순히 왕관을 내려놓을까요? 현실은 더 냉정합니다. 하이닉스는 여전히 HBM3와 HBM3E에서 강한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한 곳 물량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공급처를 둘 이상 두는 건 훨씬 합리적이니까요. 그래서 하이닉스에게도 길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약점도 분명합니다.
파운드리 역량이 없다는 구조적인 한계, 삼성이 4나노 공정을 내부에서 해결해 로직 다이를 밀어붙인다면 하이닉스는 외부 파트너의 일정과 수율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내 집에서 만드는 것과 남의 집에 부탁하는 건 리듬이 다릅니다. 이 차이가 HBM4 전쟁에서 발목을 잡을지 아니면 협업이 더 강한 무기가 될지 그건 아직 열려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시사하는 건 간단합니다. 영원한 1등도 영원한 꼴찌도 없습니다. 기술의 세계는 더 냉정합니다. 한 번의 판단착오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한 번의 혁신으로 다시 정점에 섭니다. 삼성은 2019년의 실수에 대한 대가로 긴 시간을 고통받았다는 서사가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수업료를 치르고 돌아왔다는 해석이 붙는 겁니다. 그럼 관전 포인트는 딱 두 개로 모입니다. 첫째는 수율입니다. 양산을 시작했다는 말과 안정적으로 불량 없이 물량을 쏟아낼 수 있느냐는 말은 다릅니다. 4나노 공정과 디램 적층의 결합은 난도가 높습니다. 여기서 삐끗하면 고객은 가차없이 방향을 바꿉니다. 둘째는 하이닉스의 대응입니다. TSMC와의 연합 전선이 삼성의 원팀 구조를 막아낼 수 있을지, 그 경쟁이 어디까지 치열해질지, 승자가 누가 되든 한국 반도체 산업 전체에는 호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결국 거기에 있습니다. 세계 인공지능 칩의 심장이 한국의 HBM에 묶여 있다는 현실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오래된 장면이 겹쳐 보입니다. 90년대 일본 기업들이 메모리 시장을 장악하던 시절, 모두가 미쳤다고 말하던 도전이 결국 판을 바꿔버렸던 기억 말입니다. 이번 HBM 위기는 30년 영광 뒤에 찾아온 큰 시련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적어도 이번 소식만 놓고 보면 위기의 강한 체질이 아직 남아있음을 다시 보여준 것처럼 읽힙니다. 베라 루비는 2026년 인공지능 시대의 문을 여는 중요한 열쇠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움직이게 하는 장치가 한국 기업들의 메모리라는 해석이 붙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쟁은 서로의 목을 조르는 소모전이 아니라 서로를 더 강하게 만드는 채찍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쪽이 치고 나가면 다른 쪽이 긴장하고 다른 쪽이 앞서가면 다시 칼을 가는 구조. 그 긴장감이 결과적으로 시장의 기술 속도를 올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엔비디아는 영리한 고객입니다. 더 싸고 더 좋은 제품이 나오면 언제든 이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삼성도 그걸 알기에 공장을 풀가동하고 다음 세대인 HBM4와 HBM5 연구에 이미 착수했다는 식의 말이 이어집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승기가 내일의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정리해보죠. 2026년 2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플랫폼을 겨냥한 HBM4 공급과 양산 흐름에서 반전의 이름으로 다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4나노급 파운드리 공정과 최신 디램 기술을 결합한 승부수가 맞아떨어졌다는 서사가 시장의 예측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점유율은 16%에서 35%로, 매출은 3배로, 공장은 월 10만 장을 준비한다는 말들이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오만이 긴 추락을 만들었던 것처럼 한 번의 승리에 취하는 순간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남습니다. 이 전쟁의 끝에서 왕좌는 다시 고정될까요? 아니면 왕좌 자체가 계속 흔들리는 시대가 열릴까요?